주말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긴박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채널A가 격전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판세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납포한 이스라엘에 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실명 비판을 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 정말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이 될까요? 11시간 앞두고 장관이 직접 주선해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한때 결렬이 됐다가 다시 앉은 건데요. 이 극적 타결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다시 마주 앉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4층에서 오후 4시부터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선해서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현재 직접 참석해 있습니다. 앞서 오늘 점심쯤 정부의 조정안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시간 만에 다시 한자리에 앉은 겁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장관이 노사 중간에 앉아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 측은 김 장관이 중재나 조정에 나선 건 아니다. 자율 교섭 지원을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후 한때 결렬이 됐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노사협상 결렬 소식이 알려지고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선 겁니다. 막전 막후를 좀 알아보니 사후조정 결렬 직후에 고용노동부가 노사 양쪽에 연락해서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초 장소를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만나려다 취재진 노출을 피해 경기 고용노동청으로 장소를 바꾼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곳에 모여 대화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당장 내일 파업은 최대한 막아보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중지안을 냈는데 삼성전자 사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노사 의견이 어디서 엇갈리고 있는 건지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좀 국민들께도 좀 죄송합니다.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된 막판 쟁점, 바로 성과급 배분 방식입니다. 반도체 부문에는 3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특별 포상을 받으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먼저 공동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반도체 부문 내에서 적자를 낸 사업부도 5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흑자를 낸 비반도체 사업부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원칙이 흔들릴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입장에선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을 챙겨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해당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노 갈등도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은 반도체 중심 노조의 교섭 요구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은 전면 백지화하고 법원으로 달려온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 반도체 중심의 초기업 노조가 추진한 단체 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현재의 초기업 노조는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독재기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에는 삼성전자 직원 1000여 명이 지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노조인 동행노조도 회사의 비반도체 부문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반도체 부문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과급 협상이 이어질수록 비반도체 부문의 반발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같은 회사 맞냐, DX 버린 노조는 패착 등 분열 양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비반도체 부문 DX와 못해먹겠다는 글을 잘못 올린 데 대해서도 공식 사과하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일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협상까지 결렬이 되면 삼성전자 노조는 바로 내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내일 오후 1시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도 가집니다. 사측은 구체적인 근무조를 짜며 파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필수 근무 인원을 파트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업무 인원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생산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배치하는 방식으로 근무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 측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후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통보한 7,087명 인원에 대해서는 파업 참여를 유보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추후 사측의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하려는 겁니다. 법원 결정을 어기고 필수 인력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하루 1억 원, 노조위원장은 1,000만 원을 사측에 내야 합니다.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해선 항고 절차를 밟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고 했고 선을 넘을 때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가결됐습니다. 다른 기업들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후 첫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된 겁니다.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배분 방식.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5% 정도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쇄신, 고용 안정, 성과 배분, 그리고 공동 근무 환경 요 4가지 꼭지로 그냥 얘기를 했죠.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규모는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LG U+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20% 수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수년째 순이익의 30% 수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 대비해서 임금 체감도가 낮아지면서 기존의 파일을 좀 재분배하려는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노조의 요구가 거세지며 산업계 전반의 릴레이 파업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삼성의 노사 갈등 상황은 주요 외신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승자들끼리의 갈등으로 분석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사후 조정 결렬을 알리며 내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협상 결렬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을 가진 자와 더 가진 자 사이의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AI 호황 혜택을 본 고숙련 반도체 인력과 초대형 기업의 갈등이라며 한국 내 여론이 파업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파업이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외신들은 삼성 등 몇몇 기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미국 CNBC는 한국 증시가 향후 하락 반전에 더욱 취약해지는 집중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제 후보 등록 다 마쳤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지방선거 정확히 2주 남은 상황, 채널A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들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판세부터 보겠습니다. 신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널A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유권자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43.9%,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5.7%, 8.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앞섰습니다. 7주 전 14.6%포인트 차를 보였던 두 후보 간 격차는 6%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격차가 줄어든 데는 강남 4구 지지율 변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7주 전 정 후보 36.4%, 오 후보 31%였는데 이번 조사 땐 정 후보 33.5%, 오 후보 43.4%였습니다. 오 후보가 추격은 하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 격차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2%, 국민의힘 28.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 85.3%가, 국민의힘 지지자 중 90.3%가 정 후보와 오 후보를 선택하면서 지지층 결집은 두 후보 모두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여전히 두 자릿수인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남은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아직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7%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잘 해결할 후보를 묻는 질문엔 정 후보 38.3%, 오 후보 32.8%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자,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박 후보가 추격은 하고 있지만 전 후보 보수층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채널A가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47.3%,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2.8%, 전 후보가 14.5%포인트 앞섰습니다. 7주 전 조사와 비교해 일부 좁혀지긴 했지만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39.9%, 국민의힘 32.2%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92.3%가 전 후보를 지지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7%가 지지한 박 후보보다 내부 결집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건 보수 진영까지 일부 흡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념 성향별로 조사한 결과 보수층의 경우 4분의 1에 가까운 24.2%가 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뽑은 반면 진보층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지지한 건 8.6%에 그쳤습니다.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부산 시민들의 특징입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 현안 공약을 가장 많이 택했는데 그 비중이 49.8%로 서울이나 대구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 등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이번엔 채널A가 실시한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김부겸, 추경호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지지율도 박빙, 당선 가능성도 박빙,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접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 42.2%,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37.7%, 4.5%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내 박빙입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자 추 후보 42.1%, 김 후보 40.7%, 역시 박빙입니다. 후보들은 접전을 벌인 반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42%, 민주당 30.5%로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 후보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김 후보 지지도는 92.9%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추 후보 지지도는 77.2%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가 정당 지지율에 비해 선전하는 건 21.1%에 달하는 보수층의 지지가 한몫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판세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3파전도 양자 가상 대결도 모두 박빙 양상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부산 북갑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5%, 무소속 한동훈 후보 34.6%를 기록했습니다. 하 후보와 한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선 박빙 구도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 후보 37.6%, 박 후보 20.1%, 한 후보 37%로 하정우,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0.6%포인트 초접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3.2%가 무소속 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국민의힘 박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로 양자 대결이 성사될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후보가 맞붙을 경우 42.6% 대 32.4%, 10.2%포인트 차로 하 후보가 앞섰습니다. 하정우, 한동훈 후보가 맞붙었을 땐 37.6% 대 44.1%, 6.5%포인트 차 오차 범위 접전입니다. 하 후보가 이 지역 3선을 지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지지세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갑 시민들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박형준 후보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땐 하 후보가 41.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부산, 대구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각 8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부산 북갑은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일단 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조사 결과가 좀 요동을 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북갑부터 보시겠는데요. 3자 대결 조사에서 하정우, 한동훈 후보 1.7%포인트 차. 그야말로 초접전입니다. 보수 후보 경쟁을 벌이는 한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격차 14%포인트 벌어진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은 다른 조사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뉴시스 오늘 발표된 조사도요. 하정우,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요. 한 후보, 박 후보와는 1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자, 저 조사라면 한 후보가 3자 대결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럼 보수 단일화는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3자 대결에서 한동훈 후보가 확실한 선두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또 오늘 저희 조사를 보면요. 부산 북갑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답변 70%를 넘었습니다. 갈라지면 부산 지역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와 부산 의원들이 단일화해라 이런 압박은 사그라들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또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박민식, 한동훈 후보 중에 단일화가 되면 어느 후보로 돼야 하느냐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단일화를 할 경우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도 물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47.2%로 박민식 후보를 15.5%포인트 앞섭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요. 한 후보가 60.2%로 34.6%가 선택한 박 후보를 앞서는 모습입니다.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요.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되면 하정우 후보와 접전이거든요. 그런데 박 후보로 단일화되면 하 후보에게 10%포인트 넘게 뒤지는 그 이유 살펴봤습니다.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요. 한동훈 지지층 박민식 후보뿐 아니라 비슷한 수준으로 하정우 후보로도 같습니다. 갈라지는 거죠.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요. 하정우 지지로 하는 건 14.2%에 불과했습니다. 자, 어쨌건 저희가 이제 선거 14일 앞두고 딱 이번에 여론조사를 한 건데 자, 격전지 판세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희 조사 보시면 서울, 부산 모두 야당 후보가 추격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접전까지는 아니라는 건데요. 먼저 추격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을 거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덜 잡히는 샤이 보수에 기대감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요. 그 기계음으로 묻는 ARS 조사가 조금 더 접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묻는 전화 면접에서는 본심을 숨기는 샤이 보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주 후보 등록이 끝났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들어갑니다.
선거의 3대 요소가 인물, 구도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정해진 가운데 저희가 여론조사 실시한 겁니다. 자, 이 3대 요소의 마지막이죠. 막판 민심을 자극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리고 양측 누가 더 결집할지, 그리고 지지 후보를 못 정한 무당층 또 어디로 움직일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기자였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여야 주자들이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시간차로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날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솔 기자가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서울시 최대 쟁점인 부동산, 시작부터 세게 붙었습니다. 맨 남탓만 합니다. 전월세란 같은 경우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약속만 지켰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인 8만 호의 절반도 안 되는 이런 공급이 이루어졌다.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389군데를 해제해버렸어요. 씨앗을 뿌려놓고 갔는데 싹이 올라오는 걸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 뿌려놓고 가신 거예요. 최근 맞붙은 현안을 두고도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반지하 참사, 삼성역 부실공사, 안전 불감증 때문에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있습니다. 11번의 회의를 하면서 업그레이드한 걸 그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까? 열린 곳을 광장을 닫힌 광장으로 용산 전쟁 기념관 등 적당한 장소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희생, 요즘 젊은 분들로 자부심이 정말 벅차오르는 뿜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각자 공격받고 있는 도덕성 논란엔 적극 반박했습니다. 판결문과 또 그 당시 취재 기자분들께서 취재해서 쓴 기사,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면 저희는 승소를 확신합니다. 선거일 전에 꼭 결론을 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재판부에 드렸었습니다. 자신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금은 말과 또 계획의 시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적과 또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5선 시장에서 삶의 질, 전 세계 3위 도시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대선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이 보신 것 같은 싸움은 국회로 번졌습니다. 자, GTX-A 구간에서 철근을 누락한 게 누구 책임이냐? 여당은 서울시를, 야당은 국토부를 불러세워 호통을 쳤고 물론 서로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따지겠다며 소집된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시작부터 여야가 맞붙습니다. 술집 유흥주점 외박건이라든지 다른 한국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다른 한국 들어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사실 오세훈 시장 후보 방어하기 위해 오셨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철근을 누락했나 책임 소재 공방도 거셌습니다. 철근 누락을 은폐하고 숨긴 거는 서울시가 아니라 철도공단이에요. 제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천준호 의원. 본질에서 하세요. 본질. 질타를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흐르는 데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참으로 공송악당이다 하는 생각. 여당은 서울시장 대행과 충돌했고 내 재산을 부실지공하고 부실감리를 했으면 그걸 눈 감고 넘어가요? 눈 감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아니 근데 뭘 조치한 게 없다면서요. 제가 조치한 적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야당은 국토부 장관과 맞섰습니다. 그 최종 책임은 국토부 장관까지 면할 수가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시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자, 이 부산시장 선거 토론회가 안 열리는 지역들도 많은데 여긴 벌써 세 번째.
만날 때마다 치열한데요. 그 강도도 더 세지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전재수 박형준 후보, 시작부터 부산에 어떤 시장이 필요한가를 두고 충돌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장관과 부산시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자존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구걸해서 뭘 가져오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비판을 안 하면 그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시장이 할 일은 아니죠. 제가 시간... 국회의원 때 제대로 한 일이 없다며 박 후보가 저격하면서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이 10년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만든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북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구가 하나도 변화가 없다. 북구가 낙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재수가 북구에서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삼선 의원을 했다. 근데 아무 한 일도 없다. 전재수를 선출해 준 우리 북구 주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후보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전재수를 뽑았기 사과 안 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재탄 공약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부산시가 이미 추경에 다 담아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발표를 하면 그건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롱하는 일이라고. 석경력 보장제라든지 청년 뉴딜 대책이라든지 저희가 정말로 고심하고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산 시민과 부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대낮에 20대 손녀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행 직후 손녀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로 구급차가 연달아 진입합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숨을 안 쉰다는 취지의 20대 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겁니다. 119 차가 막 큰 소리로 막 빠르게 왔다 갔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 많이 아픈가? 80대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한 손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손녀가 흉기로 할아버지를 찌른 겁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으러 나온 20대 손녀. 정당방위 주장했습니까? 할아버지에게 위협받은 게 있나요, 혹시? 범행 당시 집에는 손녀와 할아버지 두 사람만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손녀는 경찰 조사에서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쳤고 말다툼이 있었다며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손녀 측은 평소 할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든 여성을 보고 60대 남성이 구조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건데요. 여성은 끝내 숨졌고 구조에 나선 남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김채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여성. 달리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꿔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나오지도 않고 차들이 그냥 다 거의 쫄쫄매고 그냥. 인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차도로 뛰어듭니다. 인도로 나오라는 손짓에도 반응 없이 계속 도로 위를 걸어다닙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이 도로 위에 나뒹굴며 쓰러집니다. 달려오던 차량이 두 사람을 들이받은 겁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50대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여성은 이곳 편도 5차로대로에서 5분가량 배회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여성을 도우려던 60대 남성은 골반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을 친 50대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 음주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채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 길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전통시장 주변의 이면도로를 빠르게 내달리는 흰색 승용차. 무언가와 부딪힌 듯 덜컹하더니 막다른 도로 끝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를 후진시키더니 방향을 돌려 사고 현장에서 멀어집니다. 차량에 들이받친 남성은 가드레일 넘어 하천 쪽으로 추락했습니다. 온몸을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60대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주변을 배회하던 20대 남성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내기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네, 이웃 간 갈등이 흉기 위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담배 연기에 항의하는 청년을 향해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뒷걸음질하며 누군가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젊은 남성. 정면에선 60대 남성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분한 듯 팔 소매까지 걷어붙였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나타나자 젊은 남성이 손을 뻗어 흔들며 도움을 청하고 자신을 쫓아오는 남성을 가리킵니다. 60대 남성의 몸을 수색한 경찰은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순찰차에 태워 연행해 갑니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다툼을 벌인 건 담배 냄새 때문. 집 안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던 60대 남성이 담배 냄새가 들어온다는 이웃 항의에 흉기를 챙겨 들고 나온 겁니다.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젊은이가 항의에 순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웃들은 평소 이 건물에서 실내 흡연으로 인한 층간 갈등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자기 방이나 화장실에서 피다 보니까 이제 위 2층 아래층에서 조금 민원이 들어. 경찰은 6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화물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성묘를 다녀오던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김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고 잠시 뒤 뒤따르던 대형 화물차가 멈추지 못하고 충돌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 앞바퀴가 터지면서 연기가 납니다.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터널 안에 서 있는 화물차를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입니다. 고속도로의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경북 구미 고속도로에서는 25톤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일가족은 성묘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운데 화물차 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사고 원인의 64.3%는 졸음운전으로 집계됐습니다. 화물차는 차량 규모와 중량이 크기 때문에 연쇄 추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제동을 해도 멈추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또 장시간 운행할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타이어 점검 등 철저한 차량 관리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메일 한 통이 생명을 구했다고요? 네, 메일 보낸 사람은 등산객이었는데요. 네. 이 발신지가 절벽이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죠. 가파른 절벽인데요. 빨간색 등산복을 입은 사람 보이시나요? 제주 삼방산에서 조난됐던 60대 외국인이 구조됐습니다. 呀，还没有吃。你有没有现在带护照？我看一下，如果没有就在酒店。 저런 긴박한 상황에서 메일은 왜 보낸 거예요? 이 외국인 무단으로요. 이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당했는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유심칩 국내용이 아니라 통화가 안 됐고요. 배터리도 떨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이때 문득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 사장에게 구조 요청 이메일을 보낼 생각을 했다는데요. 사장 신고를 받고 헬기까지 띄운 끝에 겨우 찾았는데 무단 입산 혐의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 남성이 지금 셀프 감금을 당한 건가요? 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감금을 한 겁니다. 네. 무슨 일인지 영상을 보시죠. 지난달 서울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입실 수속을 마친 남성이 객실로 들어가는데요. 이 남성, 이 방에서 나온 건요, 무려 이틀 뒤였습니다. 스스로를 감금시켰던 남성, 결국 경찰을 불렀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이 남성 성매매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범죄 조직이 보낸 가짜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변이 위험하니 숙박업소에 혼자 기다리면서 악성 앱을 깔게 하고요. 돈을 뜯어가려고 했는데요. 미심쩍다고 생각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계좌 지급을 막아서 다행히 돈을 뺏기는 피해는 막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중국의 조직과 손잡은 사람들 누굽니까? 한국 조직과 중국 조직이 손을 잡았는데요. 네. 은행까지 속이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 경찰서에서 지급정지 요청 건으로 저는 수학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내 사기 계좌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면 이거 그냥 사업 계좌로. 네, 맞아요. 방금 은행에 정상적으로 사업 거래하는 계좌라고 말한 사람, 한국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입니다. 중국 자금 세탁 조직과 손잡고요. 통장 한 개당 최대 2천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요. 두 조직이 합작해 세탁한 범죄 수익금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무신사의 광고를 지적했습니다. 7년 전 양말 광고인데 무신사는 다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슨 광고인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보를 받았다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내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의 7년 전 양말 광고인데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과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펼친 스타벅스 코리아도 재차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7년 전 사과문을 게재하며 유족 사과와 책임자 징계 등을 했던 무신사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재차 사과했습니다. 7년 전의 뼈아픈 과오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엄중한 교훈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인식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마케팅 논란이 신세계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더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불매업체 리스트가 공유되는가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합성한 AI 영상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스타벅스를 정면 광주 신세계 백화점 앞 스타벅스를 비판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속한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계열사 전체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신세계그룹 모든 상품과 모든 계열사들을 대체하는 재생산에 함께하자 요구합니다. 광주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롱한 것이니까 조금 불매운동을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런 게 계속 된다면 안 하게 되겠죠? 신세계그룹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안. 번화가에 위치해 있고 평일 낮 시간대지만 매장이 썰렁합니다. 스타벅스의 일명 탱크데이 마케팅이
5.18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매 현상이 스타벅스를 넘어 신세계그룹 전체로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세계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불매 기업 리스트까지 등장했고 마트와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넘어 온라인 쇼핑몰, 술, 심지어 야구팀까지 포함됐습니다. 5.18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이용하는 광고 형태의 AI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맛 좋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늘 시민단체로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우리 국민이 탑승한 가자지구 9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납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해 있는 국제 9호선을 납포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공개 비판했습니다.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지휘 땅입니까? 우리 국민 김하연 씨 등이 타고 있던 국제 9호선은 오늘 새벽 3시쯤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납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그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네.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이것도. 지난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돼 있던 우리 유조선 한 대가 빠져나와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82일 만에 첫 번째 탈출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선원 9명을 태운 유니버셜 위너호가 우리 시각 오늘 오후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입니다.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그젯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을 통해 통항이 가능하다고 알려왔고 우리 선박은 이란이 제시한 통항로를 따라 오늘 오후 2시쯤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달 초쯤 울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월 초부터 위너호를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이란, 미국과 협의해 왔습니다. 한국인 선원 숫자가 많고 실려있는 원유량이 한국 전체 하루 소비량인 200만 배럴로 많아 위너호를 우선 선정했다는 후문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측에 지급한 통행료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남우호 피격 주체에 대해선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란 측이 우리를 피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이번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호칭도 의전도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지 나흘 만에 중국을 찾았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푸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외교 실무 총책임자가 직접 영접한 건데 트럼프 방중 당시 부주석을 내세워 외형에 치중한 것과 차이를 보입니다. 푸틴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25번째. 트럼프보다 하루 짧은 일정은 실무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주중 러시아 대사관이 마련한 중국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트럼프는 미국서 공수한 차량의 번호판을 제거하고 사용했습니다. 숙소 역시 푸틴은 중국 국빈관 시설을 이용했고 트럼프는 외국계 호텔에 묵었습니다. 이번 방중에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各位俄罗斯的朋友们表示热烈的欢迎。
尊敬的特朗普总统先生，很高兴啊，同你在北京见面。 러시아 쪽엔 친구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내비쳤지만 미국엔 외교적 격식을 차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국제 질서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되돌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란전에 대해선 전면적인 전쟁 중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1박 2일간의 안동 셔틀 외교를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전통 불꽃놀이, 이 줄불놀이를 함께 관람하면서 안동 시민들을 향해 연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캄캄한 저녁 한일 정상이 손을 맞잡고 시민들을 향해 인사합니다. 어두운 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타오르는 불길로 애군을 쫓고 다 같이 복을 비는 전통 문화, 선유 줄불놀이를 관람합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을 기원하며 낙화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낙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안동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안경테를 선물했습니다. メガネの街として有名な福井県。 잘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사진 찍으시죠, 같이. 네,私これ貸して. 네, 저한테 이거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셔틀 외교 장소로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를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핵 포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며 협상 시한은 다음 주 초까지라고 경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군사 옵션이 열려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협상 시한을 최대 다음 주 초로 제시했습니다. Well, I mean, I'm saying 2 or 3 days, maybe Friday, Saturday, Sunday, something, maybe early next week. 그러면서 전날 이란 공격을 감행하기 직전 최종 결정을 1시간 앞두고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보류 결정 직후 곧바로 다음 날 예정됐던 안보팀 회의를 열고 군사 옵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JD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매체 엑시오스는 트럼프가 군사 행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은 공격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 옵션이 열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in a pretty good spot here, but there's an option B. And the option B is that we could restart the military campaign. 다만 이란은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 폐쇄와 장기 중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중일 갈등 속 중국에서 일본인 2명이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배를 다친 듯 손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뛰어옵니다. 어제 낮 중국 상하이의 한 일식당에서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일본인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는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中国側に対し真相解明と明快な説明、容疑者への厳正な処罰、類似事件の再発防止、邦人の安全確保を申し入れました。 주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은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에게 수상한 사람에 주의하고
외출 시 여러 명이 함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엔 현직 일본 자위대원이 주일본 중국 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무단 침입하는 등 중일 양국에서 상대국을 향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 황소동상 근처에서 차량 한 대가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시민들 앞까지 순식간에 번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차량 주변에 작은 불길이 일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발걸음을 멈추고 차량 쪽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불길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검은 연기가 밀려오자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황소동상 인근에서 차량 화재 뒤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남성이 천으로 감싼 물건을 들고 주택 현관으로 다가갑니다. 문을 열더니 감춰둔 산탄총을 꺼내 집 안으로 발사합니다. 당시엔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결국 그날 밤 다시 찾아온 남성의 총격에 19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지 경찰은 차량 수리 문제로 생긴 갈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기 한 대가 활주로를 내달립니다. 이륙 직전 비행기 꼬리 쪽에서 불길이 폭발하듯 터지며 엔진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UPS 화물기 추락 사고 관련 청문회가 열리면서 새롭게 공개된 영상입니다. 당시 이 사고로 승무원 3명과 지상에 있던 12명 등 모두 15명이 숨졌습니다. 차량 한 대가 주택가를 빠르게 질주합니다. 풀밭과 비포장길까지 가로지르며 도주를 이어갑니다. 잠시 뒤 차에서 뛰쳐나온 4명이 숲속으로 달아나지만 얼마 못 가 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이 채워집니다. 현지 시각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 4명이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인도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여성이 날치기범의 표적이 됐습니다. 여성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인도의 주택가, 한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걸어갑니다.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접근하더니 뒷자리에 있던 남성이 헬멧을 쓴 채 내립니다. 남성이 갑자기 여성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움켜쥐고 빼앗은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목걸이는 우리 돈 4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선 소매치기가 극성입니다. 한 남성이 걸어가던 여성의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고 바로 옆 상점 안으로 사라집니다. 행인이 맨 가방을 열고 이것저것 소지품을 대놓고 꺼내기도 합니다. 이딴 소매치기 신고에 경찰이 드론으로 범행 장면을 포착하고 3인조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한 남성이 해변에서 죽은 커다란 고래 위에 올라가 있고 또 다른 남성은 사진을 찍습니다. 이 혹든 고래는 2주 전 수심이 얕은 해변에 갇혀 구조돼 바다로 돌아갔지만 사체로 다시 발견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죽은 고래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하면서 논란입니다. 계곡으로 있는 아찔한 높이의 다리에서 새하얀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9월 개통된 중국 화장협곡대교. 다리 높이만 626m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리 공사 중 터져나온 지하수를 끌어올려 수백 미터 높이의 인공폭포를 만들어내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탄생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민주 콩고에서만 벌써 130명 넘게 숨졌는데 나흘 만에 2배나 급증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소독 작업을 이어가고 어린 환자들이 시설에 격리된 채 에볼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보건부는 에볼라 의심 사례가 500여 건, 사망자는 1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흘 새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가 인접 국가에서도 확인됐다며 위험 수준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I declared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over an epidemic of Ebola disease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Uganda. 에볼라는 공기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감염자의 체액이나 사망자와의 접촉으로 확산되며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설사를 유발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에볼라는 희귀한 변이종으로 현재 승인된 전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치명률이 50%나 될 만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미국은 민주콩고에서 활동하던 의사 1명이 확진되자 최고 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중동 일부 국가들도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확인된 위험 징후는 없지만 우리 정부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내일은 여름 문턱에 들어서는 절기상 소만이지만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보입니다. 중부와 남해안, 제주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중북부는 내일 오후까지, 충청 이남은 밤까지 비가 내립니다. 영동에 최대 100mm, 중부와 남해안, 제주에는 최대 80mm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다소 요란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선선합니다. 서울 최고 기온 20도로 평년보다 4도 낮고요. 강릉 기온은 2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금요일부턴 다시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